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 지옥과 유토피아를 다룹니다. 자, 오늘부터 세 꼭지로 오늘날의 세계 컨템포러리,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일단은 하고, 오늘 바우만, 그 다음 시간에도 바우만 계속, 그 다음 주제가 테리 이글턴, 그 마지막에 폴 파머, 이렇게 세 개를 다루겠습니다. 이 책이 얄팍해요. 모두스 비벤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얻어가는 그런 수업이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다루는 게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그런 말을 쓸 수 있지만 이론이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티어리. 그래서 그 이론을 하는 사람들을 이론가, 테오레티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론하면 이런 사람들이, 바우만이 이제 사회학과 소속인데 영국 리즈 대학교, 보면 이 사람 글을 읽다 보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사회학, 철학, 뭐 인류학 할 거 없이, 다른 작가들도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무슨 시대냐? 인문학이라고도 안 하고 사상이라고도 안 하고 철학이라고도 안 하고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론에는 인문학, 사회과학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자연과학까지 통섭을 하죠. 제가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의 강의를 딱 듣다 보면 거기 진화생물학자인데 인문학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러운 요즘 트렌드다, 추세다. 그러면 요즘은 인문학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론의 시대라고 아, 인문학의 시대는 아니고요. 인문학의 시대라고 말한 것은 인문학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인문학 하는 건데, 인문학은 형편없는 무시당하는 그런 지금 꼴이죠. 근데 이론은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파악하는 어떤, 우리 지금 푸코식으로 말하면 에피스테메를 지금 찾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옥의 시대인데, 이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따 이제 잠깐 나올 텐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을 지금 횡단하고 있거든요.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논리를 지금 개발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논리를 추적하다 보면 거기에 적응한다는 또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미메시스적으로 빠져드는 건죠. 이게 저항은 맞는데 저항이 쉽지 않아요. 일단은 사태를 정확하게 봐야 하잖아요. 어떤 시대인지. 그러니까 거기 적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모든 인문학,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고 태도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질문을 했다가 다 지워버렸는데요. 별거 아니고 어쨌든 바우만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적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항은 맞죠. 저항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장 보드리아를 다뤘잖아요. 소비사회. 소비사회. 그 다음에 시뮬라스형. 시뮬라스형은 기호와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가 반드시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고 한국도 지금 과정에 있다. 그렇게 보드리아가 그때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테러리스트다. 테러리스트는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 직전에 말했냐면, 시뮬라스형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항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다. 거기 화면 기억나십니까? 그 등장인물이 막 기관총으로 막 쏘는데 딱 깨지죠. 근데 다시 또 막 살아나죠. 이렇게 물음표를 달고 올라오면서. 그래서 아무리 부숴도 우리가 이렇게 역부족이라는 그런 걸 암시하는데 별거 아니고요. 그게 나는 모순이거든요. 모순. 이 시대는 시뮬라스형의 시대로서, 지옥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기에는 너무 커졌다. 거대하다.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거기에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근데 두 말은 모순이거든요. 저항할 수 없다며, 방금 전에. 저항할 수 없이 커졌다며, 괴물이. 근데 두 번째는 그래도 자기는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슷한 말이 내가 바오만 읽다 보니까 자기가 묘사하는 이 시대에 이거를 우리는 막을 수 없다. 뭐 그런 말을 계속 써요. 그러놓고 나중에는 그거를 다시 막는 방법을 자기는 찾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쨌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 그만큼 현실에 깊이 빠져들어갔다는 거야. 예. 우리가 만약 단테의 그런 그 신곡처럼 지옥 구경을 한다면 지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정말 지옥이라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거 느낄 텐데, 아니면 카프카도 그래요. 카프카도 악몽이 그 사람의 그 소설에 형상화됐는데 그 악몽에서 깨어나는지, 그래서 탈출하는지, 탈출에 성공하는지, 아니면 악몽 속에서 그냥 그 가위 눌리는지, 그게 애매한 그런 모습이죠. 변신에서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가 깨어났는데 깨어난 순간이 악몽이었죠. 그죠? 예. 그리고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결국은 죽죠. 뭐 모든 소설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데요. 소설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거를 기억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 사람이 지금 이게 되게 자기가 묘사하는 이 세계가 우리가 깨트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거대하다고 말을 하면서 또 저항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중 모순적인, 어떻게 보면 아니면 모순이 아닌가,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책 제목 모두스 비벤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그 Liquid Times, Living in an Age of Uncertainty. 그래서 유동하는 시대, 그 불확실성의 시대의 삶. 이 콜론을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이게 하나의 하이픈을 긋잖아요. 근데 글로벌하게는 부제를 달 때는 콜론을 딱 찍어요. 이렇게. 그 참고문을 쓸 때도 이렇게 쓰면 좋아요. 한국어판은 이 책이 영어판으로 나오기 전 판권을 소유한 이탈리아 출판사의 판본 제목을 따랐다. 이게 1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먼저 최초로 출간됐어요. 그때 제목이 이탈리아에서 바꿨어요. 모두스 비벤디라고. 모두스 비벤디, 인페르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역하면 모두스 비벤디, 유동하는 세계의 지옥과 유토피아. 이걸 한국어판에서는 그대로 땄습니다. 그러나 원래 제목은 그 위에 나왔듯이 리퀴드 타임스예요. 예. 모두스 비벤디란 삶의 양식이죠. 라틴어인데 비벤디가 삶이고 모두스는 양식, 방식, 모드죠. 는 견해가 서로 다른 이들 사이에 잠정적 협약을 의미하는 라틴어다. 서로 갈등하는 이들 사이에 삶이 지속될 수 있게 해주는 일시적 합의를 뜻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제목으로 이탈리아판이 적절하게 고른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한국어판을 내는 사람들도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따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라틴어니까 좀 낯설죠. 예.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폴란드 출신, 유대기의 폴란드인인데요. 어떻게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어요. 이탈리아판으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2007년에 영어판으로 나왔어요. 바우만은 유동하는 근대의 삶의 양식이 바로 이런 갈등하는 이들 사이에 일시적 잠정적 공존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그 지금 모두스 비벤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일시적 잠정적 공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탈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공간을 공유하는 도시 주민의 삶의 양식이 그러하고 전 지구적 엘리트들과 지역 주민들이 불안하게 공존하면서 만들어가는 삶의 양식이 그러하고
난민과 도시민, 인간 쓰레기가 뒤엉켜 만들어내는 삶의 양식들이 바로 유동하는 근대 사회의 모습이다. 이따 나올 텐데요. 유동은 왜 리퀴드란 말 썼는가? 그 리퀴드를 이제 액체라고 번역도 했는데요. 솔리드의 반대말이에요. 견고하다는 고체의 반대말. 자, 바우만 작가 소개를 먼저 할게요. 폴란드 포츠난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영국 리즈로 이주해서 이제 거기서 2017년에 돌아가십니다. 유대계 폴란드 출신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중 한 명. 그는 1968년 폴란드 정치 위기 당시 폴란드에서 추방당했으며 폴란드 국적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망명했고 1968년 3년 후에 다시 영국으로 이주한다. 1971년부터 영국에 거주하면서 런던 정경대에서 공부했고 르즈 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게 된다. 바우만은 사회 이론가로서 근대성과 홀로코스트, 포스트 모던 소비주의, 유동하는 현대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저술했다. 여러분들 그 근대성은 현대성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저만이 아니라 원래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 바우만은 현대성, 관료제, 합리성, 사회적 배제 간의 관계를 다룬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다. 지금은 프로이트를 따르는 바우만은 유럽 현대성을 일종의 거래로 보게 되었다. 유럽 사회는 개인의 안전이 증대되는 혜택을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유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기 유동하는 근대, 불안한 근대란 뜻이죠. uncertain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리퀴드가. 예. 그러니까 모던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개인의 삶을 지탱해 주던 여러 공동체가 있었어요.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부 파열되고 개인은 각자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개인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그러한 그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우만은 현대성이 그가 후에 견고한 형태라고 명명한 상태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요소와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견고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불안 요소, 불확실성 요소가 그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제거하고 완화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나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점점 해체되는 그게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요. 이 사람은 포스트 모던이란 단어 대신에 유동하는 이란 단어를 써요. 리퀴드. 근데 리퀴드는 불안하다는 뜻이고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넘어갈게요. 이는 자연에 대한 통제, 위기구조적 관료제, 규칙과 규정, 통제와 분류를 포함하며 이 모든 것은 개인의 불안감을 점차 제거하여 인간 삶의 혼란스러운 측면을 질서정연하고 친숙하게 보이도록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솔리드, 견고한 국면에서의 모더니티의 상황이죠. 여러분들 그 포스트 모던이란 말을 굳이 안 쓰는 지금 이론가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지금 모던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포스트 모던적 경향을 보이는데 자기는 그걸 부정하는 그러한 이론가들도 많고요. 그래서 과연 포스트 모던이란 말을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하는지. 모던은 거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포스트 모던은 이게 뭐야? 지금 모던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포스트가 연장이라는 뜻이 있다 했잖아요. 계속되고 있다. 근데 포스트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연장이란 그 의미라면 그럼 왜 포스트를 붙였냐, 그런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탈현대, 후현대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의 의미는 후라는 나중 이런 말을 쓰고, 벗어난다 했을 때는 이제 또 탈현대, 포스트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고 그냥 포스트라고 쓴다. 계속 읽을게요. 이후 여러 저서에서 바우만은 이러한 질서 구축이 결코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견고한 국면에서 이걸 국가나 국가죠. 이게 통제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어요.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갈등을 이렇게 조정하고. 예. 그런데 결코 이 모더니티에서 추구한 질서라는 것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부작용을 낳았다. 그 부작용과 가운데 가장 큰 게 홀로코스트. 그래서 이 사람의 책 다음에 나오겠지만 홀로코스트,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독일 나치즘 시대에 일어난 그 유대인들의 대절멸, 대재난을 가리키는 그 그리스어죠. 홀로코스트. 그것의 히브리어는 슈아라고 합니다. 슈아. 들어보셨어요? 슈아? 한번 써볼게. 슈아. 슈아. 예. 히브리어. 이것의 그리스어는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대재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어난 유대인들의 대재앙. 예, 그들이 600만 명이 죽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걸 가리키는 막. 근데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홀로코스트죠. 예. 쇼아. 예. 클로드 란스만이라는 사람이, 한번 볼게요. 이거 미리 내가 떼왔는데요. 오늘 다루는 이 이론이 독일에서는 울리시 베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울리시 베크. 이 사람의 이론이 위험사회 이론이에요. 위험사회. 사회학, 이 사람도 사회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통의 그 책을 많이 냈죠. 예. 그래서 위험사회로 나면 울리시 베크. 예,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도 제가 많이는 읽지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보는 그 어조가 비슷한 것 같아. 예. 우리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영어로 하면 리스크 소사이어티, 리스크 위험부담 사회. 정확하게 하면 데인저러스가 아니라 위험부담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 예. 그래서 그게 떠올라서 우리 이제 다룰 텍스트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나서 썼을 뿐입니다. 계속 나갈게. 이후 여러 저서에서 바우만은 이러한 질서 구축이 결코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발전시키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파열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홀로코스트다. 홀로코스트는 누가 일으켰어요? 나치가 일으켰는데 합리성으로 무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성, 모더니티, 이게 지금 이러한 그 재앙과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유럽에서 1920년대부터 시작한 이탈리아 무솔리니를 필두로 해서 일당 독재 체제, 그래서 20세기 전체주의 체제라고 합니다. 그걸 대표적인 게 파시즘이에요. 그 독일의 파시즘 형태가 나치즘이에요.
왜냐하면 나치즘이 나цион알 소치알리스무스의 준말인데 국가사회주의라는데 사회주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이름만 갖다 붙인 거예요. 삶이 익숙하고 관리 가능한 범주로 조직화될 때 항상 관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 통제될 수 없는 사회적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우만은 저서 현대성과 양가성에서 이러한 불확정적 존재들을 낯선 자라는 상징적 인물로 이론화하기 시작했다. 게오르크 짐멜의 사회학과 자크 데리다의 철학을 차용한 바우만은 낯선 자를 존재하지만 낯선 사회의 결정 불가능한 존재로 규정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모더니티는 전통이 붕괴되어 가면서 나타난 그 현상으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질서를 지금 모색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짐멜은 사회학의 독일 사회학의 출발이 하나는 막스 베버라는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게오르크 짐멜이에요. 우리 막스 베버는 현대란 무엇인가에서 다뤘습니다. 막스 베버 포르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근데 짐멜은 그 베버와 쌍벽을 이루는 또 하나의 그 사회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지금 활발하게 활동한 사회학자들이에요. 자크 데리다는 훨씬 나중에 사람이고 프랑스의 후기 구조주의 대표자죠. 이런 사람들의 철학을 차용했대요. 그래서 낯선 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성과 양가성에서 바우만은 현대사회가 이방인에게 취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소비지향적 경제에서 낯설고 생소한 것이 항상 매혹적으로 다가오죠. 그죠? 사람들한테 낯선 것이 이중적이 하나는 거부감을 일으키면서 다른 한편은 굉장히 매력으로 또 다가옵니다. 다양한 음식 스타일, 패션, 관광을 통해 낯선 것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현대성과 그 양가성이라는 말을 썼나. 양가성이 암비발렌스거든요. 양가,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양가성. 양가성. 뭐 많은 현상들, 사물들이 양가성을 띠고 있어요. 아니면 그걸 이의성, 양의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스바이도이티시카이트 독일어로 하면 양의성 아니면 그렇죠? 근데 이거 암비발렌스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요. 양가 감정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애증 관계 같은 거 있잖아요. 딸이 엄마에 대해서 한편으로 사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증오하는 뭐 그런 감정. 그래서 암비발렌트란 말을 쓰면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예요. 엄밀하게는 좀 다른데요. 이의성,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현상이 그래요. 대중들을 보세요. 대중이 지배하면 우민 정치가 되잖아요. 우중화. 플라톤도 그 비판했죠. 민주주의를. 그렇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냐 아니면 우민화냐. 그러니까 바보 같은 멍청한 그 대중들의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보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그렇게 그 처음에 그 인기가 있지 않았죠.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해야 한다. 지배계층은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를 하죠. 역사가 흐르면서. 어쨌든 현대성과 양가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일단 양가성을 설명하면서 현대사회가 이방인, 낯선 자, 스트레인저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그런 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낯설음은 더 부정적인 측면도 지닌다. 통제나 규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낯선 이는 항상 공포의 대상이다. 그는 잠재적인 강도이며 사회 경계 밖에 존재하는 지속적인 위협이다.
강도, 도둑. 예. 그 우리는 뭐 인간들이 다 보면 다 이게 어떤 공동체든 개인이든 다 낯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경계하잖아요. 예. 네, 자연스러운 것이죠. 네, 그러면서 제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제가 독일에서 많이 배웠는데 거기 거기도 외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을 사실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영어식으로 하면 레이시즘이에요. 인종차별. 그죠? 그런데 거기서는 독일에서는 그걸 미화시키고 순화시키는 말을 써요. 예, 어이페미스무스인데 뭐라고 쓰냐면 아우슬랜더 파인틀시가이트 외국인 적대 감정이라고. 예. 그래서 외국인은 형제처럼 생각해야 한다. 우리 동포처럼 생각한다. 그런 그 광고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광고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대중들의 정서에는 증오 감정이 낯선 것에 대한 거부 감정이 더 강하다는 그거를 반증하죠. 반증하죠. 그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외국인 적대 감정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죠.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 그런데 그게 증오감이나 좀 도를 넘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낯선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차별한다든지, 예, 배타한다든지, 증오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사회에 악을 일으키죠. 폭력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날 깨달았어요. 외국인 적대 감정,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똑같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에 호소해서 외국인 낯선 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담론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낯선 것을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 의식이 있어야 돼요. consciousness. 깨달아야 돼요. 이성이 작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동포에 자연스럽게 인간이기 때문에 동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거짓말이다. 그건 도덕교과서에서 그 거짓말을 쓴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는 모르겠어요. 사단 칠정론,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맹자가 말한 그런 거, 측은지심, 뭐 사양지심, 뭐 예? 연민지심 이런 것들 다 거짓말 같아요. 사람들은 낯선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노벨스 엘리아스도 그런 걸 사회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었어요. 낯선 것을 경계하는 내지는 먼저 온 사람이 선점하는 그러한 그것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예요. 그 텃세 부리고, 예. 아니면 네, 뭐죠? 하루라도 먼저 오면 자기 땅이라는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낯선 자들이야. 낯선 자들은 이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밀어내도 괜찮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성과 아까는 현대성과 양가성이었 책이었고 그건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자, 바우만의 분석에서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타자의 전형이 되었다. 네, 타자의 전형이 되었다. 타자, 얼터리티, 타자성 이런 말을 씁니다. 타자.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한 그 철학적 연구들이 꽤 있어요. 예? 레비나스도 뭐 있고 뭐 프랑스 쪽에서 주로 많은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 낯선 자, 스트레인저를 대하는 그런 그 멘탈리티, 방식 그런 것들이죠. 그는 최종 해결책을 사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불편하고 불확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려는 시도의 극단적 사례로 묘사했다. 이 최종 해결은 엔틀로중 독일어로 이게 나치 때 유대인들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유대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그 영어로는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썼네요. 독일에서는 이 엔틀로중이란 말이 이 당사자들이 들으면 무시무시한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수행했죠.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아우슈비츠. 다 카체트를 보내서 강제수용소, 나중에는 절멸수용소로 벤니시퉁슬라가라고 해가지고 아예 처음에는 강제노동시키다 나중에는 아예
없애버렸죠. 태웠죠. 홀로코스트가 번제라는 뜻이 있다. 태워서 없애다. 그래서 엔틀로징이 지금 이 주요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안 들으셨다면 최종 해결을 주목하시고 찾아보면 요새는 AI 시대라서 설명을 그렇게 상세하게 잘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또 가짜가 섞여 있으니까, 페이크 뉴스가. 그래서 그걸 걸러내느라고 신경을 곤두서면서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해결, 이거 최종 해결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독일 사람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처리할 것인가. 일단은 격리시켰죠. 그 카체트가 콘첸트라티온슬라거,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 나중에는 파우체트로 바뀌어요. 페니스퉁슬라거는 절멸 수용소라고 번역합니다.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나왔죠? 클로드 란츠만이라고. 표가 나오네요. 그죠? 이거 영화입니다. 영화. 인권 영화. 이 사람이 클로드 란츠만이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이냐. 그래서 란츠만이 독일 이름이에요. 근데 클로드는 여러분들 프랑스 이름이죠. 그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프랑스인이고 다른 한 사람이 독일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저술 활동 활발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 1980년대에 아니 그 이전부터 영화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무슨 영화? 자기의 그 조상인가 봐, 유대인 이쪽을. 그래서 슈아, 즉 홀로코스트를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인터뷰한 거예요. 영화를 다 찍었는데요. 전체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900시간이에요. 그걸 9시간, 10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 1986년에 이게 상영돼서 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 영화가 제가 독일 유학 가서 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일반 지상파 방송에서 봤는데, 가장 저한테 충격을 크게 안겨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보고 저는 많은 걸 생각했고, 속으로 울었고, 놀래서 밤에 잠을 깼고 그랬습니다. 이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로만 이어갔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아세요? 쉰들러 리스트? 그 모르시면 막 적어 놓으시면 돼요. 쉰들러 리스트. 젊은 사람들 다 알죠? 그래서 그 쉰들러 리스트를 영화를 만든 사람은 총천연색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미국에서 누구냐면 스필버그라고 들어보셨어요? 영화 감독이. 그 쉰들러라는 독일인이 사업가인데 이 절멸 수용소로 보내질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에 채용해 가지고 그들을 본인이 원치 않게 구해준 구세주가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공장에 근무했던 유대인들은 그 죽음의 리스트에서 빠졌거든요. 뭐냐면 독일도 돈도 벌어야 하잖아. 비즈니스를 해야 하니까 사업가가 거기 수용소 소장하고 잘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는 볼만한데요. 그래도 끔찍하죠.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데, 그래서 란스만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스필버그는 내가 못한 걸 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란스만의 이 슈아라는 영화에는 저기 안 나와요. 음악이 없어요. 음악이. 란스만. 이 슈아라는 글쎄 우리나라에서 그 인권영화제, 제2회 인권영화제가 홍익대학교에서 열렸는데, 이거에 상영한다고, 상영 금지를 당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위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화를 상영 못하고, 그 홍익대 건물 한 벽을 스크린으로 삼아서 거기서 뛰어가지고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는 제일 처음 번역됐을 거야.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번역했어요.
이 영화의 자막을 지금 번역한 거죠. 그 자막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프랑스 말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옆에 또 이게 폴란드에 가서 폴란드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을 그 가축 태우는 그 마공에 그 기차에 실어가지고 날았던 그 이제 이송했던 그 기관사를 인터뷰한단 말이야. 그럼 그 기관사는 폴란드 말을 하잖아. 예. 그러니까 막 그다음에 거기 막 그 독일어도 등장해. 독일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영어 뭐 이게 막 섞이는 거야. 막 그래서 영화학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영화예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니까 지금 18,000원이면 4장이 DVD 4장이 18,000원이에요. 싸잖아요. 여러분들 필요하면 제가 빌려서 드릴 수 있어요. CD, DVD인가? 네, 그리고 4장으로. 그래서 9시간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제에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영화가 저한테는 크게 울림을 줬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핸더슨과 홀로코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타자예요. 타자의 상징이고요. 오늘날 난민들의 모습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라고 지금 바우만은 말합니다. 잠재적인 난민이라고. 여러분들 외국에 가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비자 받기가 쉬운 줄 아세요? 어쩌다가 또 받았다 치더라도 여러분들은 각종 그 인종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서워요. 그죠? 이런 게 없어야 하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최종 해결이란 단어를 기억을 해 두시라고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철학자 조르조 아간반과 마찬가지로 바우만은 홀로코스트에서 작동했던 동일한 배제의 과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민들? 자,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서 법 비껴나 있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지금 찾아보면 나올 텐데 어디선가 들었어요. 어떤 그 선장이에요. 그 인도행을 거쳐서 부산에 지금 돌아오는 어떤 해운회사 소속의 선장인데 그 베트남 보트피플을 발견했대요. 100여 명 정도. 그들을 지나쳐야 했대요. 왜냐하면 방침이 그들을 구하려다가 완전히 장사도 못하고 막 그 항해가 늦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간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구해줬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구세주가 됐어. 그 베트남 사람들이 전부 생존해가지고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미국에 가장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선장은 곤욕을 치렀어요. 이것 때문에. 예? 국가정보원에 불려다니고 왜 그런 짓거리 했냐고.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예요. 난민 안 받아줘요. 예민 난민들 들어보셨어요? 제주도에서 500명이 신청했는데 2명인가 3명 인정받았죠. 나머지는 추방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아간벤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따 좀 나올 텐데요. 아간벤은 지금 현대 이론가 중에서 지금 제가 이론가를 해왔자 한 열 몇 명 이게 손을 꼽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다뤘던 프레드릭 제임슨 이론가 중에 이론가예요. 장 보드리아 다 돌아가셨지만, 자, 다음번에 다룰 테리 이글튼 이론가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바우만 돌아가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론가입니다. 그 밖에 이제 수잔 손텍, 그 다음에 수잔 벙모스, 제가 주디스 버틀러, 그러니까 이 글로벌하게 이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글을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 글에는 데리다, 푸코, 벤야민 이런 사람들, 아도르노 계속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바우만도 아까 데리다 이름이 나왔잖아. 데리다, 뭐 한나 아렌트. 근현대에 살았던 굵직굵직한 그 이론가들을 다시 흡수해가지고 다시 살려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론들이 나옵니다. 타자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그런 걸 쓰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어우러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우만이야.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감벤이고, 조르주 아감벤. 그리고 슬라보의 지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젝? 이 사람도 계속 그런 쪽으로 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까 독일 쪽에서는 슬로터다이크, 그 다음에 울리시베크 이야기했고, 유르겐 하버마스. 이 사람도 제가 현대란 무엇인가 해서 살짝 언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권합니다. 파시즘, 홀로코스트, 모더니티 공부하려면 바우만의 이 책을 보면 현대성이 어떤 모습인지. 자, 이제 이 사람의 주제가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요. 자, 포스트 모던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이미지, 제가 뭐가 떠올라요? 일단은 이미지로서 포스트 모던 하면 단어 하나만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들여다보는 그거 전체 통합해서 공통점이 뭡니까? 예, 보레스 소설 이게 다뤘는데, 보레스는 이제 소설에서 문학에서 다뤘고, 맞습니다. 소비주의, 상품, 예, 상업성.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하면 벌써 백화점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들. 예? 거대한 쇼핑몰 이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티와 소비주의 바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바우만은 지금 현대성의 아까 양가성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티와 소비주의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그는 20세기 후반 현대 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생산 사회에서 소비 사회로 변모한 것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가장 먼저 한 게 장 보드리아르예요. 1970년에 나온 컨슈머 소사이어티. 예? 예, 소비 사회 우리 다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도 90년대에 뒤늦게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바우만에 따르면 이 변화는 프로이트의 현대적 거래 조건을 뒤집었다. 즉 더 많은 자유, 구매, 소비, 삶을 즐기는 자유를 얻기 위해 안보, 시큐리티를 포기하게 되었다. 1990년대 저서에서 바우만은 이를 현대성에서 탈현대성, 모더니티에서 포스트 모더니티로의 전환으로 기술한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책을 안 읽더라도 지금 이게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 저는 어떤 개념이나 인명이나 찾을 때 옛날에는 종이책 시대에는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을 봤거든요. 예. 지금은 위키피디아예요. 근데 위키피디아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지금 내가 보기에 대항마로 등장하는 게 AI인 것 같아. AI. 내가 뭐 어떤 개념을 딱 치면 바로 떠요. 예. 달라요. 예. 안보는 안전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시큐리티도 안전이라고 번역을 해요, 주로. 예. 그리고 이 책의 그 역자도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썼다고 그래. 예. 근데 우리 개념, 어감으로는, 예? 우리 언어 감각으로는, 예, 안전이 통칭이야, 통칭. 그러니까 시큐리티도 안전이라고. 예? 현대 사회가 저 완전히 포기한 건지 아니면 랑시에르 같은 사람은 현대 사회는 치안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예. 다른 거를 못하게 하고 이러는 게 많은 것으로 예. 반대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전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안전을 강화하는 건지 이런 하는 사람. 지금 여기 맥락에서는요, 내가 읽기로는 지금 이거 예, 말씀하세요. 여기서 안 보면 내셔널 시큐리티 그걸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안 되는 세이프티가 아니고. 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예. 그 랑셀의 치안 이야기는 알겠는데, 예? 그래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 경찰 국가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도 말하고 있어요. 교도소 국가라고. 예. 근데 어떤 점에서는 소비 사회 측면에서 보면 이 소비를 위해서는 다 풀어버렸잖아. 저 치안을.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각할 거리예요. 지금 바우만을 좀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근데 바우만의 논리를 일단 쭉 따라가 보죠.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소비 사회는 소비의 자유잖아요. 소비의 자유를 위해서 안보니 뭐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뒷전으로 밀린다는 거고,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때 더 큰 권력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시장 권력이야. 시장 권력. 시장 권력 앞에서는 국가의 그 치안이니 뭐니 이런 그 안보를 담당하는 게 지역 수준에서 그쳐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의 차원으로 가면 시장 권력이라 있잖아요. 그건 글로벌한 권력이에요. 예? 그래서 자유도 보면요. 개인의 그 소비의 자유가 있지만 금융 이동의 자유가 더 크거든요. 예. 요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지금 생각해야 돼요. 모순점들이만 나타나거든요. 예. 예, 이 사람의 지금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야. 정치와 권력이 분리됐다는 거야. 권력은 시장 권력한테 넘겨주고,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예, 한테 다 맡겨버리고, 여기는 지역적 차원에서 그 치안만 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권력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기능이 뭐랄까 축소된 거야.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하고 있잖아. 예. 우리는 자동차를 어떻게 팔 것인가, 관세 50%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막 그런 거 초미의 관심사잖아. 예? 그다음 비트코인이 가격이 얼마나 뛰었고, 그다음 금값이 얼마나 뛰었고, 계속 이런 뉴스잖아. 예. 그다음에 가끔 이제 북한에서 막 뭘 쐈다, 뭐 로켓 발사했다 하는데 어떤 게 비중이 더 큽니까? 북한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데 지금 환율이 얼마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됐고, 이런 데는 막 끊임없이 막 쏟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권력이 글로벌 권력이고, 이 앞에서는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 이 책의 테마입니다. 그게 불확실성을 가져다 줘. 왜냐하면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너는 네가 알아서 지금 루저가 되지 않으려면 안간힘을 써, 노력해,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믿었던 공동체, 국가, 노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권력 앞에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권력을 어떻게 다시 재결합시킬 것인가, 이게 과제예요, 이 사람. 그런데 정치가 지역 차원에서 지금 작동할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시장 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글로벌한 차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 그 개별 국가의, 국민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기후 위기를 봅시다. 자, 시장 권력의 차원에서 보자면 화석연료를 계속 그들은 팔아먹는 게, 석유나 석탄을 팔아먹는 게 지금 이득이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짓고 있어요, 지금. 예? 한편으로 그 원자력을 또 이용하려고도 하지만, 예. 기후 위기는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 권력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대응을 해요, 지금? 못해요. 무력해요. 그냥 협정을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맺어가지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글로벌한 거죠. 파리 협정 같은 거.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또 이제 매개 관계가 있겠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따라와야 하고,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고, 막 굉장히 복잡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트럼프 같은 사람은 탈퇴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봅시다. 밀레니엄이 시작된 이후 그의 저서들은 유동하는 현대성과 견고한 현대성이라는 이 두 가지 대립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용어가 일으키는 혼란을 피하려 했다. 즉 포스트 모더니티를 유동하는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트 모던 대신에 이 사람은 유동하는이라고 써요. 그 이유는 설명 안 해요. 포스트 모더니티가 어떻게 해서 애매모호한 개념인지를 이 사람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이 뒤죽박죽이라서 그걸 일일이 거기에 대거리 하느니, 나는
우리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 아니라 리퀴드 시대, 유동하는 불안의 시대라고 나는 특징이 있겠다. 그렇게 교수님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소비주의에 관한 저서들에서 바우만은 여전히 견고한 현대성에 관한 글에서 묘사했던 것과 동일한 불확실성을 다루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두려움이 더 확산되고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서술한다. 실제로 그의 저서 제목을 빌리자면 그것은 유동하는 공포이다. 우리말로는 불안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리퀴드 피어라고. 예를 들어 소아성애자에 대한 공포처럼 형태가 불분명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는 공포들이다. 왜 이런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소아성애자 우리 책에도 나오긴 해요. 그 여러 양태 중에 하나인데 소아성애자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야 식별해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애매모호하다. 막 그런 걸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시리즈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모더니티, 현대성과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현대성과 암비발런스, 이 책이 1989년, 91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유동하는 현대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퀴드 모더니티, 리퀴드 러브, 그 다음에 리퀴드 라이프, 리퀴드 피어, 리퀴드 타임스. 우리가 다루는 건 제일 마지막 얄팍한 책입니다. 이게 리퀴드 시리즈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종판. 이거 여기다 다 모아놔서 얼마나 얇아요. 이거 하나 읽으면 다 돼. 앞에 것들 다 종합하고 있으니까. 시기상으로도 그렇잖아요. 2006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2007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책들, 저는 최근에 제일 첫째 이거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 인터뷰예요.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겨우 구했어요. 이거 절판됐어요. 여기 나와 있는 좋은 책들 전부 품절됐어요. 절판됐어요. 다시 안 찍어요. 그래서 구하려면 중고책방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하다. 이게 벌써 떠오르죠? 교육과 소비사회의 관계. 예, 소비사회와 교육. 우리나라에서는 김누리 선생님이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강연하고 다니시죠. 그 다음에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이것도 좋은 책 같아요. 그 다음에 불안의 기원. 그 다음에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그 다음에 행복해질 권리. 많이 번역됐죠? 여기 액체 현대라고 나왔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액체 근대라고 했거든요. 특히 액체란 말, 이게 잘못된 번역 같아요. 어색해요. 그냥 유동하는 근대하면 좋은데 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퀴드를 액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소비하는 삶, 소비되는 삶. 그 다음에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기. 그 다음에 사회주의, 행동하는 유토피아. 이 사람 막스주의자였어요. 거기서 출발했어요. 다들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리퀴드 러브,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리퀴드 러브. 예? 뭐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또 있네요. 예. 액체 세대라고 그러네. 그다음에 거대한 후퇴. 이건 여러 사람이 쓴 글들 모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예, 거의 그래도 망라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국내에 나와 있는 바우만의 책들. 자, 우리가 다룰 책들은 바로 이제 모두스 비벤디 이겁니다. 이 목차를 보면 이게 6개로 돼 있어요. 6장으로. 머릿말이 있고 머릿말은 과감히 불확실성의 온상 속으로. 그 다음에 1장이 유동하는 근대의 삶과 공포. 그리고 세 번째가 이동 중인 인류.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쓴 것을 우리가 다룹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공포관리 그리고 생활공간의 분리, 불확실성 시대의 유토피아. 생활공간의 분리는 글로벌 엘리트들하고 도시 주민 간에 서로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그거. 이런 거 떠올리시죠. 타워 팰리스 사는 사람들 하고
구룡마을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우리, 아니면 강북에 사는 사람들, 강남에 사는 사람들, 이 공간이 좀 분리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흥미롭게 이 사람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서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 공격적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겹칩니다. 자, 머릿말 들어가서 과감히 불확실성의 온상 속으로. 제가 이렇게 PPT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안 읽어왔잖아. 그래서 텍스트를 집어넣느라고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나마 읽으세요. 이해하세요? 제가 PPT는 본래 이렇게 안 만들고 제목만 쓰고 텍스트는 각자 읽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스크립트를 읽으면 돼요. 설명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게 쓴 거예요. 자, 근대성이 견고한 국면에서 유동하는 국면으로 바뀌었다. 즉 사회 형태들이 더는 제 모습을 오래 유지할 수 없는 여건으로 변하고 해체되고 있다. 이 사회 형태들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시간이 없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장기적인 생활 전략을 세우거나 행동을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따라갈 때는 그 뭔가 의문이 계속 생기고 반발하고 싶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론은 전체를 봐야 하고요. 그 내재적인 논리를 따라가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들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권력과 정치의 분리. 과거의 근대 국가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권력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오늘날 정치적으로 규제받지 않는 전 지구적 공간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게 시장 권력입니다. 반면에 행동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할 정치는 여전히 지역 차원에, 로컬 차원에 머물러 있는 탓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이렇게 해방된 권력은 불확실성의 근원이 된다. 또한 이렇게 권력과 정치가 분리됨으로써 국가기관들은 자신이 수행하던 기능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도록, 즉 보조금을 지불하거나 하청을 주도록 강요받고 있다. 국가가 방출한 기능들은 변덕스러운 시장 세력들의 놀이마당이 되거나 개인의 사적인 이니셔티브와 관심에 맡겨진다. 사적인 이니셔티브라는 건 뭐냐면 뭐랄까 시장 권력에 맞서는 어떤 시민단체 운동, 예를 들어 기후 대응 그러한 관련 시민단체, 새만금 반대하는 생태 시민조사단 이런 거 떠올리세요? 그런 거 국가에서 못해요. 내지는 국가는 시장 권력하고 유착돼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챙기는 거예요. 지금 따로 이런 것들을. 세 번째 특징, 줄어드는 공동체의 보호와 유대. 과거에는 개인이 실패하거나 불행해지면 공동체가 보호해주는 국가 공인장치가 있었으나 이제는 이런 장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유대는 줄고 개인은 시장의 변덕에 무제한 노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통합 대신 분열을 부추기고 촉진한다. 사회는 견고한 총체나 구조라기보다 점점 더 네트워크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다. 무한정 다시 짜맞출 수 있는 매트릭스로. 자, 공동체의 보호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 장기 기획에서 단기 기획으로, 종적인 사고에서 횡적인 사고로. 자,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던 유형이 무너지고 이런 유형을 유지해 주던 틀인 사회 구조들도 사라지거나 약해진다. 그 결과 정치의 역사나 개인적인 삶 모두 단기 프로젝트나 일화로 분할된다. 파편화된 삶은 종적인 사고방식보다 횡적인 사고방식을 조장한다. 사람들은 각각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자신을 새롭게 배치해야 한다. 이제 미래의 성공에 중요한 것은 과거의 움직임을 기억하거나 이전의 학습을 통해 마련된 토대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정보와 경직된 낡은 습관을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히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이게 시대의 변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춰서 재배치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특징이 끊임없이 순식간에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제 당혹스러운 일들을 해결하는 책임을 개인이 떠맡게 된다. 개인은 선택하는 자유인이 되어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여기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유동하는 시대다 했잖아요. 유동하는 공포, 유동하는 사랑, 모든 게 유동하는 포스트 모던. 그래서 개인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플렉시블 해야 한다. 저자 바우만은 이런 변화가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고자 하며 이런 불확실성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평화를 원하면 정의를 소중히 하라는 고대 경고가 있는데요. 오늘날도 통용된다. 다만 정의가 전 지구적 사안이 되어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정보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이 세상에서는 지식의 바깥 영역이 없다. 정의의 모델은 불의의 일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온갖 불행과 불의, 상대적 박탈감, 차별 등이 주변에서 일어난다. 지금처럼 자본과 상품이 자유로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유통되는 열린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바깥 영역에 안전하게 머물 수 없다. 밀란 쿤데라라는 그 소설가가 한 말 인용하고 있는데 지구화를 통해 실현된 것 같은 인류의 통합은 주로 도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자, 여러분들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론은 과장을 해요. 그리고 왜 과장을 하냐면 이 대상에 개별적으로 이 다양한 대상들인데 거기에 충실하다 보면 이론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론은 뭔가 굵은 선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나무를 봤을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보려면 그 줄기를 봐야 하잖아요. 이게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걸 벨 것인지 뭐 등등. 어쨌든 이게 큰 둥치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과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쿤데라의 말도 상당히 지금 급진적인 말이거든요. 과장된 말이고 인류의 통합은 달아날 곳이 없다. 너는 갇혀있다. 뭐 이런 뜻으로 말한 것 같고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무역의 절반과 그 이익을 누리는 건 세계 인구의 14%인 22개 국가이다. 세계 부의 90%는 세계 인구의 1%가 갖고 있다. 전 지구적 소득 양극화의 파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소득 양극화를 달리 말하면 불평등이라고 하죠. 자크 아탈리라는 사람의 길도 거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지구화는 물질 개방과 지적 개방을 가져왔고 사람들은 불의를 당했다는 모욕감을 느낀다. 아까 모든 게 개방되어 있고 모든 지식이나 이런 그 정보가 뚫려 있어요. 우리는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고요.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를 다 훤히 꿰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못 본 척하고 어떤 건 이게 심리적으로 억압을 하죠. 하지만 불의가 뭔지를 늘 목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공분이 막 그 늘 끓고 있어요. 이런 거 떠올리십니까? 저기 살만 루시드의 루비구드 경매장에서 오늘날은 타협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뭐랄까 분노로 가득 차 있는데 뭔가 조금만 거슬리면 분노가 폭발해요. 그리고 그걸 뭘로 해소하냐면 소비로.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오늘날 열린 사회의 개방성은 무력한 사회를 뜻한다. 칼 포퍼가 1960년대에 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란 책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칼 포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했어요. 그땐 개인주의를 찬양했고요. 전체주의를 적으로 봤어요. 예. 거기에는 저기 막스주의까지, 공산주의까지 포함돼요. 예. 그걸 닫힌 사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개방이란 말이 갖는 의미가, 그래서 개방성은 한때는 스트레스가 따르기는 하지만 용감한 자기 주장이 낳은 연약하나마 소중한 산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속성은 주로 저항할 수 없는 운명을 연상시킨다. 오늘날 열려있다는 것은 다음에 읽을 테지만 이 시장 권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사람은 부정적 지구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지구화, 지금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또 이게 이 이론의 틀을 떠나서라도 지구화, 세계화는 좋은 일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꼭 닫혀 있고 막혀 있고 가려면 그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지금 정보 고속도로가 뚫리고 막 비행기 드론이 날아가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한강을 막 택시 타고 가고 막 편해졌어요. KTX로 그냥 번개같이 가고 막 속도 편해졌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소통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몰랐던 그 문화나 그러한 관습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관용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좋은 점이 얼마든지 있어요. 열린 사회는. 근데 부정적 지구화라 했거든요. 이게 부정적, 그러니까 긍정적 지구화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나 지구화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찾는 그런 어떤 그 해법은 뭐냐면 대안적 세계화, 대안적 지구화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세계화에 무조건 반대한대. 천만에 세계화에 환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어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러한 여기서 말하는 시장 권력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세계화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정적 지구화, 즉 무역과 자본, 감시와 정보, 폭력과 무기, 범죄와 테러 등 선별적 지구화가 낳은 계획에도 없었고 예상치도 못한 부작용들을 동반하는 운명. 이 운명에 너는 막혀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열려있다. 오픈되어 있다. 열린 사회란 운명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를 가리킨다. 무방비 도시라는 영화, 제목의 영화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그런 조폭 영화들 많죠. 저는 영화들이 그 시대의 조류를 반영한다고 봐요. 예. 그래서 무방비가 지금 단어가 나왔길래 열린 사회의 주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공포에 질려 사회의 경계가 튼튼한지 그 안에 사는 개인이 안전한지 등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부정적 지구화가 강요하는 사회의 왜곡된 개방성 자체가 불의의 주요 원인이며 따라서 간접적으로는 갈등과 폭력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자, 개방의 다른 말은 여러분들 경제에서 대통령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경제 관련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래요? 규제를 풀어야 한다 하잖아요. 규제, 탈규제. 이거를 바우만은 문제라고 봐요. 규제를 푼다는 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전부 치워버려. 그거예요. 그래서 개방과 탈규제가 개방과 미리 지금 이 책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할 점에서 나올 텐데 개방과 탈규제. 하지만 개방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 배웠죠. 예. 오픈이란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이게 한때 좋은 의미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말한 개방이라는 것은 여기 열린 사회의 운명, 열린 사회란 운명의 횡포, 시장 권력이 지배하는 그 사회 체제에서 그 운명의 횡포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회를 가리킨다라는 의미에서 개방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항상 봐야 돼요. 개방이 어떤 맥락에서 쓰였는지. 예, 규제도 그래요. 규제 풀어야 할 그런 그 쓸데없는 규제들이 있죠. 불합리한 규제들. 하지만
여기서 탈규제는 지금 말한 제가 제 입장에서 지금 다 말하자면 미리 선취해서 말하자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걸 사람을 포함해서 나라 국경이든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탈규제, 규제를 없애버리는 거기에는 난민도 규제 대상이죠. 왜냐하면 난민은 거치작거리잖아. 아니면 특히 백화점 들어갈 때 노숙자가 앞에 있으면 걸리적거리잖아. 그런 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지를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세계은행과 IMF, 세계무역기구 등의 국제기관들과 함께 취한 조치들은 국수주의와 종교적 광신주의, 파시즘, 그리고 무엇보다 테러리즘이라는 위험한 부산물을 낳았으며 이는 자유주의적 지구화와 병행해서 이루어졌다. 인도 출신 작가 아룬다티 로이 이 사람의 소설을 내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막 활동하고 그러거든요. 소설가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예. 좋은 세상이에요. 예,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계화죠. 일본에서도 보면 독일에서도 보면 일본 출신 요코 타와타 이런 그 작가들이 뒤늦게 나이 들어가지고 독일어를 배워서 독일어로 소설을 출판했는데 거기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인지 모르죠. 어쨌든 이런 걸 가르쳐서 이민문학이라고 합니다. 미그라치온스 리트라투어. 이민문학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강 작가도 그렇게 독일어로 번역돼서 독일에서 인기가 있다면 작가 자신은 이민을 안 갔지만 이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 세계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계화의 그 소산인 거죠. 전 지구적 무법 상태를 낳고 있는 규제철폐 나오죠. 규제철폐와 무장폭력은 서로 충족시켜주며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는다. 물론 설명이 필요해. 내가 보기에는 규제를 한편에서는 푸는데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시장 자유주의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규제 철폐하고 그런데 무장폭력이 반대급부로 떠오르고 있어요. 테러리즘이. 왜 그럴까? 이 세계화가 공정한 세계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까 자본의 세계화고 기득권을 가진 나라들, 선진국가들의 이득이 되는 그러한 세계화. 반면에 거기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그 남반구의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랍 세계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대적 박탈감, 그 불평등 이런 고통을 겪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에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계화 세력이 있고 민족주의 세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매개하는 지금 고리가 이 자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세계화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세계화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자본이 그 고속도로로 달리는 자본의 KTX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니까. 그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장폭력이 테러리즘이 그래서 거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 잠재적인 약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반발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테러를 긍정하는 거 아닙니다. 테러는 악 중에 악입니다. 그런 건 없애야 하는데 지금 세계가 이렇게 판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알렉산더 해밀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라도 안전할 수만 있다면 자유가 줄어드는 위험도 기꺼이 감수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뒤에 나오겠지만 개인 안전 국가로 변합니다. 이제 공동체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고 그건 사라졌어요. 개인만 지금 중요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표를 얻어야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개인만 이렇게 챙기는 시장 권력에는 무력하고 그래서 정치가 실종되는 거죠. 정치가 이런 차원으로 축소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쉬면 좋겠죠? 3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